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역사와 과학이 자연스럽게 융합된 거북선 콘텐츠는 수능, 논술, 구술, 프로젝트, 토론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활용할 수 있는 제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북선 내부 구조 논쟁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미 널리 알려진 논술 전략과 토론 교수법이 아니라 수사학과 논중 구조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수능, 논술, 구술을 각각 다른 평가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수능, 논술, 구술은 평가 방법만 다를 뿐 평가를 통해서 파악하려는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의 목적은 동일하고요. 선택형 시험, 글쓰기 시험, 말하기 시험과 같은 평가의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평가 도구의 타당도란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이며 신뢰도는 반복 측정을 해도 큰 오차 없이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되는 정도입니다. 수능은 5개 중에서 하나의 답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평가 도구의 신뢰도는 매우 높지만 창의적 문제 결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타당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쓰게 하는 논술 시험과 직접 말하게 하는 구술 시험이 당연히 타당도가 높은데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쓰게 하거나 직접 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객관식 선택형 평가를 통해서 사고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뿐입니다. 수능과 논술, 그리고 구술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제재를 활용해서 3가지 유형의 평가 문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기술은 쇠못으로 결합하는 방법과 짜맞춤 기법이 있다. 쇠못을 박아 연결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하지만 쇠못과 목재의 틈으로 습기가 차게 되고 쇠못이 부식되어 결국 목재들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리게 된다. 반면 목재들을 서로 물고 물리도록 깎아 결합하는 짜맞춤 기법은 정교한 작업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번 결합되면 빠지거나 분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튼튼해진다. 먼저 수능형 문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문항은 목공기술과 인간사회를 유추한다는 참신한 제재를 활용해서 출제한 문항인데요. 실제 수능 국어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은 이질적인 두 대상의 유사점을 연결해서 내용을 창의적으로 생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한 것입니다. 제시문에서는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2가지 방법으로 쇠못으로 결합하는 방법과 짜맞춤 기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쇠못을 활용하는 방식은 쉽고 간단하지만 쇠못을 박는 이물질이 개입해서 그 부작용이 큽니다. 반면 짜맞춤 기법은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결합되면 아주 튼튼해집니다. 쇠못으로 결합하는 방식은 임시 반평적이므로 이를 인간사회에 유비하면 갈등을 외부의 개입으로 임시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해당합니다. 짜맞춤 기법은 외부의 개입 없이 서로 양보해서 갈등을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목재를 연결하는 2가지 방법을 인간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창의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문항 설계는 참 참신하지만 피험자의 창의력을 객관식 선택형 문항을 통해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출제자가 창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5개의 답지로 제시될 뿐이며 학생들은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답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들보다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창의력이 더 필요합니다. 객관식 선택형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에서 빗나간 역변별 문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갖춘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너무 깊게 생각한 나머지 상위권 수험생들보다 오히려 정답률이 낮은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수한 피험자와 그렇지 않은 피험자를 변별하는 힘이 역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출제 오류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어 과목에서
역변별 문항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08년 이전 논술이 철학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이른바 고전 논술이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각 교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통합교과 논술로 변화하였습니다. 역사 논술, 수학 논술, 과학 논술이라는 용어가 교육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정도로 이제 논술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평가 도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학습 방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논술 과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논술은 교과목이 아닙니다. 논술은 모든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자 평가 방법일 뿐입니다. 논술은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결국 논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논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타당하게 제시해야 하는데요.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나열하거나 주장 없이 설명만을 나열하는 것은 논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근거들만을 나열한다고 해서 논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 논리를 갖추었을 때 그 근거들이 논거로 기능할 때 논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논거는 크게 사실논거와 소견논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실논거는 직접 경험한 것이나 현장조사, 문헌조사, 실험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소견논거는 타당하다고 입증된 기존의 견해에 해당 분야의 권위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가리킵니다. 논거들은 사실 자체가 옳은 것이어야 하며 쟁점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논거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선정된 것은 아닌지 논거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논술은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 즉 논증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논술에서 요구하는 과제인 논제는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다시 말해 객관식 선택형 문항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사고의 깊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화면은 앞서 제시한 수능형 문항을 논술형으로 변형한 문항입니다. 이 논제는 세모수로 결합하는 그림과 짜맞춤 기법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조건에 맞게 효과적인 합의 방법에 관해 논설하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그림 1과 그림 2를 모두 사용하라는 것이고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만 설명하지 말고 출제자가 제시한 과제인 조직의 화합 방법과 연관 지으라는 것입니다. 서론과 결론은 생략하고 본론만을 500자 내로 작성하라는 형식 조건도 있습니다. 이 논제에 관한 한 학생의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 목재들을 쇠못으로 결합하는 방법은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 결합 부위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삐걱거리게 된다. 짜맞춤 기법은 서로 모양을 맞추는 정교한 작업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번 결합된 목재들은 분해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맞물린다. 이 때문에 전통 가구와 건축물은 쇠못으로 결합하기보다는 짜맞춤 기법을 선호하였다. 쇠못으로 결합하는 방법은 외부의 개입에 의한 화합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화합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듯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짜맞춤 기법은 내부의 합의 과정을 거친 화합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구성원 간 서로 견해를 주고받는 과정은 짜맞춤 기법에서 서로 모양을 맞추는 정교한 작업에 해당한다. 당연히 후자가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강력한 결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소재를 활용하였음에도 5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객관식 수능형 문항과는 달리
논술은 학생의 다양한 반응과 사고의 깊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고르라는 문제를 쓰라는 문제로 형식을 바꾸었을 뿐인데 측정할 수 있는 사고력의 범위는 확장됩니다. 구술은 단순히 논술 답안을 구두로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술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고의 깊이와 주장의 근거를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타당도가 매우 높은 시험입니다. 구술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학생의 논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은 앞서 살펴본 수능형 문항과 논술형 문항을 구술 시험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논술 시험의 논제를 구술 과제로 바꿔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기술은 세못으로 결합하는 방법과 짜맞춤 기법이 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면접 간의 질의에 답하시오 정도가 됩니다. 화면은 구술 시험 장면을 묘사한 사파인데요. 면접관 앞에서 직접 발표한 후 면접관의 질의에 학생이 응답하는 그런 역동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구술 시험은 논술 시험보다도 타당도가 더 높은데요. 논술 시험은 학생이 작성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구술 시험은 학생이 생각하거나 답변한 근거를 직접 묻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단히 구술 시험을 치르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대학에서 입시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논술 시험의 모험적인 사례로 프랑스의 바카로레아를 강조하였는데요. 하지만 바카로레아는 선발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에 불과하고 합격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선발 시험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2021년 대학 입시부터 고등학교 전공 심화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면접 구술 시험인 그랑또라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랑또라는 고등학교 심화 교과를 이수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대입 수능 국어 문항은 읽기 능력 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읽기 능력은 제시문과 문제를 결합한 형태의 선택형 문항으로 비교적 손쉽게 독해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능력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적 이해는 주어진 제시문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제시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여러 단서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추론적 이해는 제시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확장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비판적 이해는 단점을 지적하는 비난이 아니라 제시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즉, 제시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장의 근거의 신뢰성, 글의 타당성 등을 따져보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은 상호 배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적 이해가 가능해야 추론이 가능하고 추론이 가능해야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이해는 추론적 이해를 포함하고요. 추론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를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수능 국어 문항은 지문 아래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논술과 구술 유형 중에서 가장 간단한 유형인 내용 요약형 논제와 대상 설명형 논제는 사실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과제인데요. 제시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설명하는 기본적인 단계의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시문에 담긴 필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답안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의견 제시형 논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과제인데요.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그 해답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 맞서는 경우를 문제 해결 과제로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박의 수준에 따라 답안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가치 판단형 논제 역시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과제로 주어진 현상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문제 해결 과제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논제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는 실제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의 사상이나 가치처럼 추상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답안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의사결정형 논제와 문제해결형 논제는 추론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는 고급 단계의 문제해결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자신의 입장과 관점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에 해당하는 대안의 질에 따라 답안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창의적 사고는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조건에 맞게 어떤 언어 자료를 번역하거나 새롭게 표현하는 고차원적인 언어 활동인데요. 요약하고 논박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든 사고 유형과 사실적 사고,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가 모두 융합되어 구현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처럼 수학능력시험 국어 과목과 논술 및 구술 시험은 별개의 시험 과목이 아니라 사고력을 평가하는 서로 다른 평가 도구일 뿐입니다. 요약하고 논박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수능 국어와 논술 또는 구술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 등 대부분의 교과는 수능과 논술, 구술에서 본질적으로 측정하려는 학생의 능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측정할 수 있는 사고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음성 언어 활동은 천천히 생각하고 수정할 여유가 있는 문자 언어에 비해서 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화 텍스트의 응집성을 비롯해 사고와 표현 과정도 문자 언어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성 언어 활동이 실제 언어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로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사실 글쓰기보다는 말하기, 즉 연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청중에게 자신의 견해를 말로 전달하는 의도적이며 목표지향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연설 담화에서는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이 모두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최초의 의사소통 전략서인 레토리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을 설득하려면 에토스, 인성과 실력을 갖춘 화자가 로고스, 논리적으로 구성된 내용을 파토스, 화자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연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어과 화법 과목에서 다루는 연설 담화 전략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케, 즉 수사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롤랑 바르트가 모든 수사학은 전부 아리스토텔레스식 수사학이라고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케는 모두가 알아야 할 범교과적인 지식입니다. 오늘날에는 말하려는 내용과 말의 형식을 구분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 내용과 전달 방법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내용인 로고스, 즉 이성으로 보았습니다. 내용이 청중에 전달됐을 때 청자의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 파토스, 즉 주관적인 정념입니다. 인성과 실력, 즉 에토스는 당장 준비할 수 없지만 로고스와 파토스는 말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연설의 내용이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청중의 감정적 반응인 파토스를 유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언변이 로고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는 로마 시대의 키케로에 의해 5 캐넌스, 즉 수사학의 5가지 규범으로 발전하였고 퀸틸리아누스에 의해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키케로가 제안한 수사학의 5가지 규범은 내용을 창안하여 실제 연설하는 절차적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씩 원어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인벤치오, 즉 영어로 인벤션, 우리말로는 창안 단계 정도인데요. 창안 단계는 새로운 것을 지어낸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논거들을 다시 발견하고 재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창안 단계에는 설득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말할 내용과 말할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화자의 관점, 청자의 관점, 메시지 자체의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됩니다. 창안은 오늘날 화법과 작문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 생성 전략과 관련된 전략입니다. 둘째, 디스포시치오, 즉 영어로 어레인지먼트, 우리말로 배열 단계는 설득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논거 배열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가 모두 작동합니다. 특히 로고스와 파토스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배열 단계는 서론, 진술부, 논증부, 결론과 같이 4배열이 일반적이지만 논증부를 3개로 더 서분해서 6배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배열은 오늘날 화법과 작문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 조직 전략과도 관련된 전략입니다. 셋째, 엘로쿠치오, 즉 영어로 스타일, 우리말로는 표현 단계에서는 배열 단계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담아 비유적 표현 및 기타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적절한 말과 문장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표현 단계에서는 창안과 배열이라는 개념 설계를 실제 담화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수사학과 문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표현은 오늘날 화법과 작문 교과에서 배우는 표현 전략과 관련이 있으며 문학에서는 창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넷째, 메모리아, 영어로 메모리, 우리말로는 암기 단계는 연설 내용을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명한 인용문, 문학적 참고 문헌 및 즉석 연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사실들을 잘 기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오늘날에는 프롬프터를 보고 있거나 메모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중들은 내용을 모두 암기한 다음에 청중과 시선 접촉을 많이 하는 화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지식이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바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치 암기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법전을 뒤척이면서 변호하는 변호사와 의학서적을 보면서 진료하는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악티오, 즉 영어로 딜리버리, 우리말로는 연기 단계는 목소리와 동작으로 구현되는 마지막 단계로서 제스처, 발음 및 음성톤을 사용하여 연설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화술이나 스피치를 가르치는 사교육기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연기 단계에 해당됩니다. 로마의 수사학자 킨틸리아누스는 화자의 연기와 진정한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화자의 연기는 진정한 감정에 기반한 진정한 목소리여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진정한 감정은 진정한 목소리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은 생각이나 뜻을 만들어내는 차원과 생각이나 뜻을 표현하는 차원, 그리고 생각이나 뜻을 교환하는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로마 수사학의 5가지 규범에서 창안과 배열은 생각이나 뜻을 만들어내는 차원이고요. 표현과 암기는 표현하는 차원이고요. 연기는 교환하는 차원에 해당됩니다. 생각이나 뜻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각이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 전달에 불과합니다. 전달이 아니라 소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용 생성과 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단계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수사학의 5가지 규범 중에서 그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암기 단계와 연기 단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신문이나 책보다는 방송이나 동영상을 통한 의사소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쓰고 읽는 문어 중심의 의사소통에 억눌려 오랜 기간 침체되었던 구술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로마 수사학의 5가지 규범 중에서 암기와 연기 단계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고대 수사학을 부활시킨 것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툴민의 논증 구조는 주장, 즉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근거, 즉 데이터를 이미 확실하게 증명된 명제가 보증, 즉 워런트해주는 방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툴민의 논증 구조는 이미 확실하게 검증된 명제를 새로운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툴민의 논증 구조 모형은 1958년 이후 45년 만인 2003년 개정되었는데요. 화면은 2003년 개정판 툴민의 논증 구조 모형을 제가 교육용으로 정리한 도식입니다. 3대 기본 요소인 주장, 근거, 보증과 보조 요소인 보강, 한정, 반박을 색상으로 구분을 했고요. 근거와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요소들은 말풍선을 추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맨 왼쪽에 있는 근거이고요. 근거와 주장을 연결해주는 명제인 보증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강이 됩니다. 예상되는 반박을 수용해서 주장의 범위를 한정하면 논증 구조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한정은 주장의 논증 범위를 고려하는 전략이고요. 반박은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수용하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반박과 한정 요소를 통해서 예외적인 상황과 반론을 주장에 포함하는 논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반론을 미리 주장에 포함을 해서 원천 봉쇄해버리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툴민의 논증 구조 모형은 1981년 예일대학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판적 문해, 즉 크리티컬 리터러시 강좌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글쓰기 교육을 위한 기본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 명문 시카고 대학의 라이팅 센터에서는 툴민의 논증 구조를 수정한 부스, 콜룸, 윌리엄스 이 세 사람이 함께 제안한 논증 구조 모형을 글쓰기 교육에 활용하였습니다. 부스, 콜룸, 윌리엄스는 글쓰기는 단순히 논증 구조를 글로 구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논증 구조를 수정하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수사학적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글쓰기 결과보다는 글쓰기 과정을 중시한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라이팅 센터는 학부생, 대학원생은 물론 교수, 교직원,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인들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화면은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증 구조 모형인데요. 주장, 즉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이유, 즉 리즌과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즉 에비던스를 기본 요소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툴민의 논증 구조 모형에서 근거에 해당하는 요소를 이유와 증거로 세분한 것입니다. 툴민의 논증 구조 모형은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토대로 주장한다는 선조적인 흐름인데 비해서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증 구조 모형은 주장부터 확고히 하고 그 주장의 이유와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실제 추론 과정과 일치하도록 도식화하였습니다. 논증 구조 모형 도식에 뚜렷한 화살표를 넣지 않은 것도 부스, 콜룸, 윌리엄스 논증 구조 모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화살표가 없다고 해서 방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논증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회귀한다는 뜻입니다. 이 회귀한다는 말은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툴민의 논증 구조 모형에서 필수 요소였던 보증, 즉 워런트는 너무 뻔한 전제인 경우에 그래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증 구조 모형에서는 주장과 이유를 연결하는 원칙 정도로 간략하게 간주하고 필수 논증 요소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약화시켰습니다. 주장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역시 논증의 완성도를 높여주기보다는 반대로 논증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증 요소에서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반박이라는 표현도 좀 과격한 면이 있어서 대안이나 반론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논리 정도로 약화시켰습니다. 거북선 구조에 관한 논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와 과학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논술 과제입니다. 화면은 거북선 2층 구조설과 3층 구조설의 단면도를 활용해서 출제한 가장 간단한 수질의 과학 논술 문제입니다. 논제. 거북선의 내부 구조는 2층이었을까, 3층이었을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근거를 들어 논술하시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로 어떻게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텐데요. 학생들의 다양한 논술 답안을 직접 읽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럼 거북선 3층 구조설을 주장하는 한 학생의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3층 구조설을 주장하는 한 학생의 답안. 일단 거북선은 튼튼하고 위험 있게 지어야 적군들에게 압박감을 줄 것이다. 만약 너무 복잡하거나 간단하게 짓고 위험 있지 않게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침몰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는 3층 구조인 것 같다. 만약 2층 구조 거북선이었다면 가벼워서 일본군과 같이 빠르게 돌진이라도 한다면 우리 군사들이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사무라이라는 칼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병사들이 많아 작전에 유리할 것이다. 또 2층 구조는 발판이 없어서 튼튼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충격에도 구멍이나 가라앉을 것 같다. 그리고 2층 구조는 작아서 적군과 전투 요원이 같은 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 한 사람이 실수해서 엎어져서 도미노와 같이 엎어진다면 되겠는가? 다 쓰러져 일본군의 침입에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것은 3층 구조인 듯 싶다. 이 논술문을 작성한 학생은 압박감, 위험이라는 모호한 근거를 사용하고 있으며 너무 복잡하면 침몰한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진하면 불리하다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사무라이들은 칼을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군사들이 불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장과 근거를 연결하는 논리도 엉성하지만 문장력은 더 엉망입니다. 한번 읽어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논술문을 읽은 교사나 동료들은 필자가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창의적인 논증 구조도 구성하지 않은 채 분량을 채우기 급급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논술문을 작성한 학생은 주장과 근거를 연결하여 완성된 글을 작성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2층 구조설을 주장하는 다른 학생의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층 구조설을 주장하는 한 학생의 답안. 거북선의 내부 구조를 타당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거북선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 거북선은 급회전이 가능하고 적항과 충돌하는 전법을 주로 쓴다는 점, 승조원은 전투원과 노를 젓는 격군으로 구분된다는 점, 지붕에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못을 박아두었다는 점 등이 알려져 있다. 거북선은 2층 구조이다. 그 근거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배의 높이가 낮아야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 안정적이다. 배의 높이가 높을 경우 급회전 시에 전복될 우려가 있다. 적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둘째, 거북선이 3층 구조라면 적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지붕에 철못을 덮을 필요가 없다. 적함보다 낮은 2층 구조이기 때문에 철못을 덮었을 것이다. 셋째, 포수와 격군이 다른 층에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포수와 격군이 한 공간에서 임무를 교대해야 전투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보았던 3층 구조를 주장하는 학생의 논술문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2층 구조설을 주장하는 이 학생은 논술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논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논술문은 우선 거북선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필자가 정리한 거북선의 특징은 뒤에 필자의 주장과 연결되고 그 주장은 다시 창의적인 논거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과 관련된 과학적인 근거와 지붕에 철침을 꽂았다는 역사적인 근거를 동시에 활용해서 2층 구조설이 더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 공간에서 격군과 전투원이 동시에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2층 구조설의 치명적인 약점을 오히려 전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논리로 반박하는 재치가 돋보입니다. 이처럼 예상되는 반론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전략은 툴민의 논중구조 모형과 부스콜룸 윌리엄스의 논중구조 모형에서 모두 강조한 전략입니다. 글쓰기 능력은 이렇게 글을 직접 쓰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 평가해야 합니다. 한편에 완성된 글을 평가하지 않는 이상 글을 쓰는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을 깊이 있게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능과 같이 대규모 인원이 응시하는 선택형 시험에서는 타인이 쓴 글쓰기 계획과 고쳐쓰기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간접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은 거북선 구조에 관한 논술문을 활용하여 출제한 수능형 쓰기 영역 세트문항 사례입니다. 이 세트문항은 정보 전달과 설득을 위한 작문 과정을 5개의 문항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이 문항은 계획하기, 다음 자료 수집하기, 다음 개요 짜기, 다음 논지 전개하기, 그 다음 고쳐쓰기 이렇게 진행하는 글쓰기 단계를 세트형 문항으로 구현한 건데요. 이 세트 문항을 통해 우리는 자신 또는 동료의 글을 분석하는 활동이 결국 수능 국어 작문 영역을 대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북선 내부 구조 논쟁은 누구나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이상 거북선 내부 구조에 대해 탐구한 다음에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면 학자가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축소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주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 기반 심화 프로젝트나 토론대회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툴민의 논중구조 모형이나 부스콜룸 윌리엄스의 논중구조 모형을 활용하면 탐구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거북선 2층 구조설을 툴민의 논중구조 모형으로 구축해 보겠습니다. 거북선 내부가 2층 구조였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2층 구조가 3층 구조보다 무게중심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두 요소만으로는 논중구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낮다는 사실이 왜 2층 구조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해주는 요소인 보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복원력이 커진다는 보증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가장 기본적인 논중구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2층 구조가 3층 구조보다 무게중심이 낮아 복원력이 크기 때문에 거북선 내부는 2층 구조이다 라는 기본적인 논중구조가 구축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부가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논중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게중심과 복원력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덧붙이면 보증을 보강해 주게 됩니다. 무게중심이 매우 낮은 요트가 쉽게 전복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선박의 무게중심이 높아져 침몰한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면 되겠습니다. 반박을 인정하면서 주장의 범위를 한정하면 논중구조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거북선 2층 구조설을 반박하는 요소는 2층 구조에서는 격군과 전투원이 동시에 활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한정은 내 주장이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장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반박 요소와 한정 요소를 반영하여 2층 구조설을 보완하면 훈련이 부족했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훈련했다면 격군과 전투원이
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됩니다. 이번에는 거북선 2층 구조설을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 모형을 활용해서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에서는 주장과 이유를 연결하는 보증이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에서는 주장과 이유를 연결하는 논리보다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북선 내부는 2층 구조일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적선과 충돌 시에 복원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장과 이유만으로 논중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가 서로 충돌했을 때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험을 통해 밝히든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든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톨민의 논중 구조 모형에서 보증을 뒷받침하는 보강에 해당되는 요소이므로 필수 요소는 아닌데요.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 모형에서는 증거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톨민의 논중 구조에서는 무게중심이 높아 배가 침몰한 사례가 논증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었지만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톨민의 논중 구조에서는 반박과 한정으로 각각 구분했던 요소는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에서는 반론 수용과 대응이라는 요소로 통합이 되고 주장을 한정한다기보다는 반론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굳이 격군과 전투원이 2층 공간에서 동시에 활동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드러내면서까지 2층 구조설의 논지를 흐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북선 2층 구조설의 논중 구조는 툴민의 논중 구조를 구축하든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를 구축하든 결과물은 거의 유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논중 구조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글을 쓰거나 토론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게 전개됩니다. 두 논중 구조 모형의 필수 요소와 부가 요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툴민의 논중 구조 모형에서는 보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검증을 마친 명제를 찾거나 이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 모형에서는 증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유를 뒷받침하는 실증 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툴민의 논중 구조 모형에서는 무게중심과 복원력의 관계와 관련된 이론들이 중요하지만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 모형에서는 무게중심이 높아져 배가 침몰한 사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툴민의 논중 구조 모형에서는 주장의 범위를 조절해서 절충을 시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 모형에서는 반론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 집중하여 논지를 흐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처럼 두 논중 구조 모형은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과 중부 명문대학인 시카고대학이 경쟁하듯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논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두 논중 구조 모형을 적용할 수 있고요. 자신만의 논중 구조 모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거북선 3층 구조설 역시 툴민의 논중 구조 모형과 부스 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 모형으로 논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북선 3층 구조설을 툴민의 논중 구조 모형으로 구축해 보겠습니다. 거북선 내부는 3층 구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는 거북선이 바로 돌격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요소만으로는 논중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북선이 돌격선이라는 근거가 왜 3층 구조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해주는 보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격선은 이동하면서 동시에 포를 쏠 수 있어야 한다는 보증이 포함되어야 가장 기본적인 논중 구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격선은 이동하면서 포를 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북선 내부는 격군과 전투원을 분리할 수 있는 3층 구조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중 구조가 구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가적인 요소를 통해 기본 논중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할 차례인데요. 판옥선은 물론 서양의 전열함들도 복층 구조였다는 사례를 덧붙이면 강력한 보강 요소가 됩니다. 또 3층 구조의 단점인 복원용 문제를 일부 언급하면서 반박 요소를 포함한 다음에 배의 폭이 좁다면 복원력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배의 폭을 충분히 넓힐 수 있다면 복원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주장의 범위를 한정하면
논중 구조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거북선 삼층 구조를 주장하지만 삼층 구조설이 모든 상황에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주장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북선 삼층 구조설을 부스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 모형으로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거북선 내부는 삼층 구조였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이동하면서 동시에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요소만으로는 논중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동하면서 동시에 공격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조선 수군의 주력함이었던 판옥선도 이동하면서 포를 쏠 수 있는 삼층 구조였다는 것 정도를 증거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툴민의 논중 구조에서는 이동하면서 동시에 공격하려면 격군과 전투원의 공간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보증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수 요소였지만 부스콜룸 윌리엄스의 논중 구조 모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판옥선이나 서양의 전열함과 같이 복층 구조 함선의 사례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론 수용과 대응은 무게중심이 높아져 복원력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배위폭을 충분히 넓힐 수 있으므로 복원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논중구조 모형을 활용해서 논리를 구축하는 활동은 논술문 쓰기에 그치기보다는 토론대회를 통해서 2층 구조설과 3층 구조설 간 승패를 겨루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북선 구조 논쟁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수사학과 논중구조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와 과학이 융합된 거북선 관련 콘텐츠는 범교과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능, 논술, 구술, 프로젝트, 토론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학과 논중구조에 관한 깊이 있는 학습은 여러분의 탐구활동의 결과물을 더욱 수준 높게 만들어줄 것입니다.